당신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매한 나이, 애매한 경력, 그리고 애매한 실력. 우리는 모두 어른을 연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요,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보통의 존재들을 위하여. 김수연 작가님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 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내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 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며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줄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그녀에겐 단발머리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에겐 댄디룩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내겐 살구색 블러셔가 잘 맞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견됐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 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 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 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르는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자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실 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원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의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철야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친구의 그런 모습에 다들 신기해했다. 과연 그늘 한 점 없는 인간이란 가능한가?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하건대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단 그늘의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겐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당연히 남인데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늘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잃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고 할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완전히 헤집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론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생활 기스와 완전 파손을 분류할 것. 새 핸드폰을 샀을 때 흠집이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실수로 생겨난 약간의 흠집들, 생활 기스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을 졸이고 우울해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생활 기스를 완전 파손으로 분류하고 새로 구매한다면 나만 아는 살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생활 기스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해도 흠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 한 톨, 서운한 한 점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손상이 크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편이 낫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생활 기스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친다면 나만 아는 관계 또한 없을 것이다. 관계의 결벽증의 결말은 외로움일 뿐 결국 자기 혼자 손해다. 그렇기에 관계에 흠집이 갔다면 잘 살펴야 한다. 이 흠집은 우정 혹은 사랑이 더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전 파손인지 아니면 관계의 밀도를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발휘해야 하는 생활 기스인지 말이다. 필요하다면 버틸 것. 첫 회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동기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 단 상사나 사장이 자신을 소모품 대우하는 건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참으면서 일하지만 그녀는 사직서를 들이민다. 물론 그녀가 일을 잘하기에 회사는 잡는다. 한 번은 사장이 온갖 생색을 내며 성과급 20만 원을 주고는 막상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자 다시 뺏어버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듣기에도 그 사장은 진상이었다. 이게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하지만 나는 친구에게 아무리 그래도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나에게 채용 공고에 지원한 실제 지원자 숫자를 2배는 부풀리며 디자이너 지원자 엄청 왔어. 긴장해. 라고 말했다. 내 자리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 나는 그럼 제가 나가드릴 테니 새로 뽑으세요. 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보다 어리고 나를 자를 수 없을 만큼 일을 했기에 가능한 말이었지만 실상은 나도 그녀와 비슷한 타입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만둬야 한다. 밥그릇을 놓고 협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비굴함까지 강요하는 상사가 아무리 졸렬하다 해도 겨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로 그만둔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럴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가. 물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웃어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버티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뿐이다. 인생에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떠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